지난 20일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2명의 자녀와 함께 친정인 필리핀을 다녀온 후 보건소에서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세와 5세의 어린 자녀 2명의 경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인구 1,30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수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5월 말부터 꾸준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악화되는 가운데 7월에 들어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무려 2,0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은 1,900km, 동서는 1,000km 정도의 길이로 약 7,000개의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필리핀은 관광으로 유명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 전문 매체 Travel and Leisure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섬 부문에서 필리핀의 팔라완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강 중 하나인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곳이라는 평가가 언급됐습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의 대표 휴양지 보라카이가 14위에 오르는 등 필리핀에게 있어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경제산업 중 하나인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보건 및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어 정부는 적절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찾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이 있는데, 대중에게는 코이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정부가 국제개발협력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한국 코이카의 협력 사업을 꼽아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이카는 지난 2012년부터 필리핀의 7천여 개의 섬 가운데 6번째로 큰 파나이 섬을 중심으로 659만 달러 규모의 농촌 종합 개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특히 이 지역은 해발 500m 이상의 크고 작은 산과 언덕이 많아 소수 민족이 농사로 겨우겨우 자급자족하던 곳이죠. 더군다나 농사를 지어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없다시피 해 유통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낙후된 농촌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고, 이에 필리핀 정부도 손을 못 대고 있던 시기에 한국의 코이카가 적극적으로 나서 3단계에 걸친 대대적인 농촌 종합 개발 사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은 이번 사업의 1단계는 우선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마음 놓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 개발부터 시작해 위생적인 화장실 보급 등 생활 전반적인 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후 2단계로는 그동안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급자족의 농사가 소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결국 가난이 대물림되는 구조인데, 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 한국의 선진 농법을 전수하면서 우량 종자의 보급과 프로세스 기계화 등을 통해 파나이섬 농업의 생산성을 대폭 강화시켰고,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유통체계를 확립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6개의 구간에 20km 길이의 도로를 까는 대대적인 공사로 농촌 마을과 시장 간의 직거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다소 험난한 산간 계곡 지역의 경우 물자 소송이 까다로워 교량을 건립하기도 했죠. 마지막 단계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라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파나이섬에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의 농업 분야 특화 국립대인 환경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그 예로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장 저장 창고를 마련해 농작물이 최대한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로컬푸드 유통 시스템에 농업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자 필리핀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도시 빈민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처했는데, 이를 두고 코이카는 마닐라의 도시 빈민 17만 명에게 긴급 식량으로 쌀 200톤을 지원했죠. 심지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주요 체계를 다 잡아준 파나이섬에서 생산된 쌀을 구입해 도시에 지원하는 등 복합적으로 지원해준 한국에 필리핀 정부는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특히 낙후된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 덕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희망을 찾았다며 코이카의 협력 사업을 이번에 최우수 사례로 꼽은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농업부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과 품질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농민 2만여 명의 소득도 함께 증가하면서 국제기준 최저 빈곤율이 기존의 50%에서 30%로 줄어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에서의 지원은 보건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봤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한국의 4대 보험에 속하는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국민들이 평상시에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 관리하고 필요시에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전부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을 도맡아 관리, 운영하듯이 필리핀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보험자 체제를 도입하고 있어 한국을 표준 모델로 삼아 현재의 필리핀 건강보험 체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협업하여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의 건강보험청에 속한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코이카 온라인 연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의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연수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실무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북부에 말로로스와 클락을 잇는 53km에 달하는 남북철도 건설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는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특별경제구역인 클락에 철도 차량 기지를 건설하는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한국의 포스코 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조만간 영화관에서도 필리핀 현지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오는 8월 범죄 액션 드라마 영화 국제수사가 개봉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보통사람으로 유명한 김봉환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로는 곽도원, 김대명, 김희원, 김상호님이 주연으로 참여했습니다. 개봉 예정작 국제수사의 기본적인 컨셉은 대한민국의 총구석 형사라고도 불리는 대천경찰서 강력팀의 홍병수 경장이 난생 처음으로 필리핀의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첫 해외여행이라는 환상도 잠시 어느 사건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용의자가 되고 말았죠. 홍 형사는 필리핀 현지 가이드이자 고향 후배인 만철을 만나 누명을 벗기 위해 형사 본능을 살려 함께 수사에 착수하지만 필리핀 현지 여인 타갈로그어는 물론 영어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수사는 점점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데, 필리핀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느낌에 연기파 배우들의 묵직하면서도 섬세한 연기가 더해져 그 케미가 상당히 기대되는데, 현재 한국과 필리핀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도 진행 중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주요 씬들을 많이 담은 국제수사 영화가 개봉하게 되면 그 느낌이 사뭇 색다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한 한국의 코스피 상장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미국과 유럽에 못지않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 현재 다국적 제약사 탑 10 안에 드는 회사는 모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외부 기술 도입 없이 완전히 자체 개발하는 회사는 단 2곳, 셀트리온과 리제네론 뿐이다. 라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언급하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자체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만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그리고 원가 절감 등 크게 3가지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현재 3만 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 가운데 5,786개에서 변이가 발생한 부분 또한 신중하게 고려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먼저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가급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 15일 중국과 국경에서 충돌해 인도군에서 사망자까지 나온 것에 대한 항의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중국 앱이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기술부는 중국 앱이 승인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자 정보를 인도 팝서버로 무단 전송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인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중국 IT 업계 입장에선 인구 13억 5천만 명의 인도가 놓칠 수 없는 최대 해외 시장이다. 인도의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AFP는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앱 중에서 틱톡 등 동영상 앱,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킹즈 등이 인기를 누려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 파는 중국 상품 71조 원, 반중 정서 심해 불매 운동. 표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진짜 이유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중국 인도가 맞닿은 히말라야 산맥 국경에서 양국 군이 충돌하며 최소 20명 이상의 인도군이 사망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다. 이 때문에 인도에선 반중 정서가 고조됐다. 지난 22일 뉴델리 인근에서는 시위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을 불태우며 항의에 나섰다. 반중 정서로 인한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도 활발하다. 이번 틱톡 금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 불매 운동 일환인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600억 달러의 상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의 물건을 사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타깃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다. 국경 분쟁이 벌어진 이후 인도 주요 대도시에 있는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매장들은 단판을 가리고 눈치 보기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국 휴대폰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5%를 차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도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주는 중국 창청 자동차의 인도 현지 공장 가동 승인을 보류했다. 당초 창청 자동차는 미 제너럴 모터스가 쓰던 공장을 4억 9,800만 달러에 인수한 뒤 내년부터 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니케이는 인도 정부가 중국산 에어컨, 자동차 부품, 철강 등 370여 개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확산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이 대부분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에 갚아야 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 닥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부채를 탕감해주기를 바라지만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독일 공영방송사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1대1로를 완성하려는 과정에서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 빌려줬다. 그 덕분에 이들 국가는 국가 인프라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다. 이 인프라 사업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중국의 자본이 투입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흥국들의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특히 수출과 해외 투자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해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갔다. 중국의 달러나 위안화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신흥국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은 중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컨설팅 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프트의 카보 유아시아 선임 애널리스트는 1대1로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많이 빌렸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실 중국도 부채를 탕감해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국 기업들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부채까지 탕감하면 금융시장 위기까지 올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부채를 상환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아가사 크라치 디렉터는 중국은 이전처럼 철도와 항구, 댐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지 못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개도국들의 자금을 지원해주기 어렵고 부채 탕감에 따른 여론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대1로 완성의 핵심적인 아프리카도 문제다. 중국이 아시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1대1로를 완성하려면 아프리카까지 손길을 뻗어야 했고, 그래서 나이로비, 탄자니아 등에도 철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보다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더 낮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 경쟁력도 부족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중국이 1대1로를 완성하려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부채 상환 기한을 늘리는 등 결정이 필요하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원 산하중국연구소의 로렌 존스턴 연구원은 아프리카는 중국의 중장기적 전략 달성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계에서 혜택을 보려면 부채 탕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SP를 운영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는 이날 특별 회의를 열고 중국 기업이 포함된 인덱스로 자산을 이동해 투자하려던 계획과 관련해 이행을 중단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이 중단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공장 빼고 중국은 돈 뺀다. 오프쇼링의 시대는 끝났다.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값싼 노동력과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오프쇼링은 일종의 세계적인 광기였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 제조업체들이 탈중국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올 초 코로나로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추자 중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애플의 1분기 출하량은 10% 가까이 줄었다. 포드, 월풀과 같은 미자동차, 가전업체도 중국산 부품 공급이 안 돼 지금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격이 컸다. 트럼프 미 정부는 자국 기업의 금전 지원까지 약속하며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중국은 8월가로 대응한다. 200여 중가이구의 자국 철수다. 중가이구는 주로 14억 명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테크 기업이다. 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수십 년 이어온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 사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11일 애플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물량의 5분의 1을 인도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애플은 인도 최대 수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전체 아이폰 물량의 90% 정도를 생산해왔다. 22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서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480만 명에 달한다. 지난 8일 미국 CNBC 등은 2분기부터 애플은 에어팟 전체 물량의 30%를 베트남으로 옮겨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내년에는 100억대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항망, 신화닷컴 등 중국 언론은 애플의 부분 철수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의 실업을 뜻하고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 기업도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에 나설 전망이다. 미 정부의 반도체 자국 전략이다. 박스원 인텔 최고 경영자는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생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로 미국 내에서 탈중국 목소리가 힘을 더해가고 있다며 리셔링에 이어 리어셔링 혹은 차이나 플러스 1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테크 기업 8월가 러시. 지난달 27일 중국 인기 화장품,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 GMAOP는 뉴욕 증시에서 탈퇴했다. 2014년 상장 6년 만이다. 중국 인터넷 업체 서우후의 게임 자회사인 청유도 나스닥 시장에서 스스로 상장 폐지했다. 중국 증권일보는 중국 기업의 미 증시 트위스트 차오가 일어나고 있다며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공개 탄압과 투자 금지 조치 등이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탓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공정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중단을 지시하며 중국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자국 기업의 회계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의 홍콩 증시 2차 상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기업 네리즈, 중국 2위 온라인 쇼핑몰 진둔닷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국제금융공사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 19곳이 홍콩 2차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자금 조달 규모만 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다며 대중국 현상이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면 글로벌 교역과